대한민국 뉴스들에 대한 공정한 시선, 법률 시사 토크 이슈 프리즘. 안녕하세요. 전혜원입니다. 먼저 지난 한 주간 있었던 이슈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최근 그 어느 곳보다 뜨거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국회 국정감사장입니다. 국정감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적폐청산과 문재인 정부의 개혁정책 그리고 안보 문제를 놓고 끊임없이 격돌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이명박 정부 시절의 국정원 댓글 사건과 최근 불거진 세월호 최초 보고 조작 의혹을 두고 적폐청산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해 야당은 정치 공작이라며 팽팽히 맞서면서 문재인 정부의 안보 실태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과연 국정감사의 본래 취지는 잘 이행하고 있는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궁금해집니다. 최근 5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임직원 비리 절반이 뇌물수수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연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LH에서 제공받은 최근 5년간 임원 및 직원 비위 비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비리 혐의를 받은 임직원은 총 47명으로 그중 50%에 달하는 23명이 뇌물수수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이들의 뇌물수수 총 금액은 5억 1천만 원이지만 현재 7명이 수사 중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비리 총액은 이보다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LH 임직원의 비리는 향후 부실 시공 및 하자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원고가 재판 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의미로 법원에 일정액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 이른바 인지대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행정소송과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경우 인지대를 폐지하는 내용의 민사소송 등 인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이와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 잠시 후 두 분의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숨진 고 백남기 농민 사망과 관련해 경찰이 국가 책임을 인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경찰청은 현재 진행 중인 백남기 농민 유족 측이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청구 인낙서 제출을 법무부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구 인낙서는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로 제출하는 문서이며, 그동안 경찰 관련 소송에서 국가 청구 인낙서를 제출한 사례가 없어 이번 결정이 법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평가입니다. 코카인보다 최대 300배 강력한 것으로 알려진 신종 마약 LSD를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대학생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과 상자에 적힌 이름이 달랐던 점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피고인이 1,500만 원에 가까운 LSD 구매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는데요. 하지만 검찰이 재판부의 판결에 반발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결과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주간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변호사 두 분과 함께 대한민국의 이슈를 쫓아가 봅니다. 변호사 추격대, 오늘도 두 분의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곽지영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성환 변호사입니다. 네, 두 변호사님들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주간 브리핑 내용부터 살펴볼게요. 재판에서 원고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인지대를 폐지하자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이 변호사님 원래 재판 진행하는데 인지세라는 게 있었나요? 원래 국민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었나요? 예, 물론 뭐 당연히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이것은 이제 헌법상 권리인데요. 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모든 재판을 공짜로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 아마 이제 재판을 진행해 보신 분은 아실 거고 뭐 진행 안 해 보신 분들은 좀 생소할 수 있는데요. 네. 이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이 소를 신청한 사람을 원고라고 하는데 네. 원고가 재판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합니다. 네. 그 법원에 이제 일정한 수수료를 내게 되는데 예. 이것을 인지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인지대가 고액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아는 인지대는 제가 아는 뭐 예. 몇천 원짜리도 있고 몇만 원짜리도 있는 걸로 아는데 재판 인지대는 가격이 뭐 정해져 있는 게 아닌가 봐요. 예, 물론 그 인지대를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법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특이한 것은 우리나라 현행법상 이 소송 목적의 가액, 그러니까 이제 소가라고 하는데요. 네. 이 소가와 인지대가 연동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가 연동제라는 게 하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1심, 2심, 3심 이렇게 3심 재판을 받게 되는데 상급심으로 올라갈수록 인지대가 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신급 상향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네. 이 소가 연동제에 따라서 소송 청구 금액, 그러니까 내가 1,000만 원을 달라 이러는 게 이제 청구 금액인데요. 네. 그 1,000만 원까지는 0.5%, 그다음에 1,000만 원에서 1억 원 미만의 경우에는 네. 0.45%의 5천 원을 더한 금액, 예. 1억부터 1억 10억 미만의 경우에는 0.4%의 5만 5천 원을 더한 금액, 예. 10억이 넘어가면 0.35%의 55만 5천 원을 더한 금액, 이렇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뭐 이 인지대는 더 올라가겠네요. 많이 그러면. 올라갑니다. 예. 네, 뭔가 상한선이 정해진 게 아니군요. 예, 상한선이 없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소송 금액이 크면 인지대가 이제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무한정, 네. 그 1조 뭐 이렇게 청구하게 되면 그 인지대가 천문학적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신급 상향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 2심, 그러니까 항소심의 경우에는 1심의 1.5배를 가산하고요. 대법원인 이 상고심에서는 1심의 2배의 인지대를 내야 되니까 이 신급이 올라갈수록 부담은 점점 커집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실제로 이 인지대가 부담이 돼서 뭐 소송을 못 한다든지 뭐 이런 사례가 있는지도 궁금해지네요, 박 변호사님. 예, 올해 초에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에도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제 단체 행동을 했어요. 네. 이제 단체 행동을 하고 이제 단체 행동권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회사는 주장을 하는 거죠. 너희들의 단체 행동이 우리 회사의 영업을 방해했다.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민사상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이 5명의 노동자들에게 회사에게 9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 90억 원. 네, 상당히 크죠. 이런 네. 항소심 판결이 있었는데 이걸 이제 대법원에 상고를 하려면 상고심을 이제 제기하는데 아까 변호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인지대라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근데 소가 자체가 이제 1심에서 났던 이 항소심에 났던 소가 자체가 90억 원 상당이기 때문에 네. 상고심 인지대만 해도 1억 원 이상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부담할 수 없어서 결국에는 상고를 포기한 케이스가 있었고요. 네. 또 동일한 사안으로 이제 4명의 노동자들에게 20억 원 상당의 또 손해를 배상하라 이런 판결이 있었는데 같은 현대차 예, 사건의 맞습니다. 경우에. 그래서 예. 이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그 1,500만 원 상당의 인지대를 지금 여러 시민들에게 모금을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금액이 정말 적지 않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이런 인지대에 대해서 계속 논의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에 대해서 관련 업계, 법조계죠? 예. 반응은 어떨까요? 예, 이게 변호사 업계하고 예. 법원 측의 입장이 좀 상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2015년도에 변호사 877명을 상대로 인지대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 조사 결과를 좀 살펴보면 그 현행 인지대 계산 방식이 적절하지 않다 이런 반응이 응답자 중에 618명 전체의 한 70% 정도를 차지했고요. 비율이 높네요. 예, 적절하지 않다는 답은 216명으로 25%에 그친 걸 보면 네. 우선 이 변호사 업계에서는 인지대를 좀 낮춰야 되지 않느냐 이런 예. 쪽으로 의견이 많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많은 의견을
그 표현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예. 뭐 현행법대로 인지대를 책정하게 되면 과도한 인지대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가 된다라는 맞아요. 이유가 있을 것이고요. 네. 또 뭐 변호사 업계가 그 찬성하는 이유는 뭐 현실적인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아무래도 관련 일인가요? 인지대가 이제 낮아지게 되면 예. 이 국민들이 부담해야 될 소송 비용이 적어지게 되고요. 그러면은 소송을 좀 쉽게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변호사 업계에도 일이 좀 많아지나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 예측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예. 그런 부분도 또 따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쪽 법원의 입장을 또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예, 법원은 뭐 현행 방식의 인지대 책정이 꼭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지금처럼 있습니다. 높게 책정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뭐 그 이유를 좀 살펴보게 네. 되면 이 소송 수가 이제 증가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행 방식대로 유지를 하지 않고 네. 만약에 인지대가 낮아진다 네. 그러면은 많은 국민들이 뭐 쓸데없는 소송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걱정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뭐 아까 얘기를 계속 했듯이 국민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좀 침해받는 거 아닌가요? 예, 뭐 이제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이것도 뭐 현실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게 작은 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예. 또 이제 그 법관의 업무가 지나치게 좀 과중하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현실적인 문제인데요. 2016년 통계를 한번 보면 법관 1인당 처리 건수가 대법원의 경우에는 뭐 3,317건이라고 해서 1인당이요? 예, 와.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겠죠. 1년에 그 정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그다음에 고등법원의 경우에는 126건, 지방법원은 664건. 이게 정말 많은 법관이 1인으로서 처리할 수 있는 정도보다는 좀 많이 처리하고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관을 좀 충원해야 된다는 요구도 있고, 그러니까요. 이 문제는 사실 국가 예산과도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하게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작은 소송들도 있고 예. 지금 보니까 하루에 해결해야 될 사건이 정말 어마어마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자, 주간 브리핑에서 나왔던 인지대와 관련된 법적인 설명 또 쟁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두 분도 법 쪽에 계시잖아요. 인지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지는데 이성훈 변호사님은 예. 어떻게 보세요?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얘기하는 법관 1인당 업무 과중 이 문제는 사실 법관 수를 늘려서 해결해야 될 문제지 네.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거는 논리상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인지대는 좀 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인지대와 관련해서는 뭐 현재 소송구조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는데 소송구조 신청이 기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돈이 없어서 소송을 못하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남소 부분은 그러니까 국민들이 소송을 사소한 일로 많이 제기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소송 비용 문제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패소한 사람에게 대해서 재판 과정에서 벌어진 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가 있는데요. 네. 그 소송 비용 제도를 좀 현실화해서 질 경우에는 많은 부담을 하게 된다면 그런 남소 부분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배상 청구 사건 그리고 또는 행정사건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민사사건과 같은 기준으로 속가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배상 청구나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공권력의 침해로 어떤 피해를 본 당사자가 제기하는 소송인데 그때도 당사자에게 과도한 인지대를 부담하라고 한다면 네. 결국에는 제대로 된 권리구제를 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적어도 뭐 국가배상이나 행정사건 부분에서라도 인지대를 좀 낮춘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실제로 최근에 국제사회에서도 이런 과도한 인지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에서 어떤 이런 경제사회 문화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회의가 열렸었는데요. 예. 이곳에서 한국 법원의 인지대 문제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왔다고 그래요? 해요. 네, 그래서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마련을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 절차의 수수료에 관한 규칙을 좀 재검토해라. 이런 취지로 권고안이 또 나왔다고 합니다. 이런 네. 것들을 좀 보더라도 인지대는 좀 낮추어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인지대에 대해서 주간 브리핑 내용 잠깐 살펴봤는데, 뭐 아무리 작은 소송이라도 우리 국민이 뭔가 억울함이 있다면 법적으로 잘 풀어주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어떻게 개정이 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두 분의 변호사님이 가져온 이슈들 하나씩 추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성훈 변호사님 가져온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주제는요. 조작된 30분, 세월호의 골든타임 비밀입니다. 이 사건은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반드시 진실이 밝혀져야 될 부분입니다. 최근에 그 대통령에 대한 최초 보고 시간이 조작됐다 이런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길고 길었던 추석 연휴가 끝난 주였죠. 지난 13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세월호 사고 관련 조작 의혹이 있는 박근혜 정부의 문건과 파일을 발견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 발표를 보고 정말 많은 국민들이 또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발표 내용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까요? 예, 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네. 하나는 세월호 사건 발생 시 최초 보고 시간을 30분을 늦춰서 보고서를 수정했다라는 의혹이고요. 예. 두 번째는 위기관리 기본지침상의 재난 컨트롤 타워를 청와대의 국가안보실장이었는데 네. 이것을 안전행정부로 고친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예, 말씀해주신 대로 두 가지 30분간의 시간차가 있었다는 것과 이 컨트롤 타워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시간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단 뭐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것과 다르게 청와대가 30분 더 일찍 보고를 받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 세월호 사건 발생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 측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예. 최초로 보고를 받은 것이 사고 당일인 4월 16일 오전 10시다. 네. 그리고 15분 뒤인 10시 15분에 구조 명령을 내렸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해명의 기초인데요. 네. 이번에 임종석 실장이 청와대에서 발견한 문서를 보고한 것에 따르면 청와대가 사건을 인지한 시간, 그러니까 최초로 사건을 보고한 시간이 네. 원래 발표보다 앞선 9시 30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던 뭐 보고받고 15분 동안이 아니고 30분이 늘어서 45분의 간격이 생기는 건데 이동안 무엇을 했는가 모든 국민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뭐 밝혀진 게 있을까요? 현재까지는 뭐 밝혀진 게 없습니다. 예. 이 정말로 이렇게 이제 최초 인지 시각이 9시 30분이라면 이 45분이라는 간극이 생기지 않습니까?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그렇죠. 이게 뭐 15분 만에 어떤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면 뭐 그럴 수도 있는 대응인데 이 급박한 시간에 45분이 생긴다면 이건 정말 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 됐습니다. 예. 이런 사실을 이제 밝히기 위해서 뭐 청와대에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 전에 이루어졌던 이제 뭐 탄핵 심판이라든가 재판 과정에서 네.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했던 또 관련자들이 증언했던 부분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 먼저 윤전추 행정관의 진술이 있는데요. 네. 윤전추 행정관에 따르면 이제 관저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었고 윤 전 행정관이 인터폰으로 급한 서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다라는 증언을 했습니다. 예. 그 말대로 박 전 대통령이 이제 문을 열고 나와서 그 서류를 받아갔다 이런 증언인데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45분 뒤에 네. 구하라는 어떤 명령을 했다라는 사실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네. 윤전추 행정관이 급한 서류라고 했다고 증언을 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본다면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전 대통령은 뭐 읽지 않았거나 뭐 아니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는 생각했거나 거겠네요. 뭐 이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고요. 예. 또 그게 아니라면
이 9시 30분 당시에 박 전 대통령이 어떤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상황이 있지 않았느냐, 예. 뭐 이런 의문들이 여러 곳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 사건이 처음 발생했을 때도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죠. 예. 아, 진실은 뭐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급한 서류라고까지 했는데 예. 읽지를 않았다든지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다면 정말 이건 직무유기가 아닌가 이런 예.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근데 왜 이 사건 보고 시각을 30분을 늦췄을까? 이에 대한 의문도 생기거든요. 예, 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당화를 위한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정당화,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끊임없이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를 했고 청와대 측에서는 그에 대한 변변한 변명이 없었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나온 얘기가 10시에 보고를 받고 10시 15분에 조치를 취했다라는 발표였는데요. 이 발표대로라면 뭐 정당화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네. 그것이 아니고 이제 9시 30분이라는 사실을 솔직히 발표를 했다면 예. 국민들이 45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추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그렇다면 박 전 대통령 측의 생각은 이 30분을 고침으로써 네. 자신들의 어떤 대응 방식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 예. 뭐 이렇게 추측하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뭔가 정당화를 위해서 30분을 조작했다라는 건데 이 내용들이 가져올 파장이 또 적지가 않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문재인 정부 역시 잘 알고 있었을 텐데 발표를 했습니다. 뭐 어떤 확실한 증거, 정확한 문건을 발견했기 때문이겠죠? 예, 아무래도 그 임종석 비서실장이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열어서 예. 직접 그러니까 대변인이 아닌 비서실장이 직접 발표한 것으로 봐서는 상당한 정도의 증거를 확보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예.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발표한 문서를 보면 청와대 안보실 공유 폴더 안에서 이 전산 파일을 찾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발표에 따르면 사고 당일 세월호 상황 보고 일지라고 하는 것인데요. 네. 이게 9시 30분에 세월호 침몰 관련 최초 보고가 이루어졌다는 파일이 있고 이 파일과 동일한 형식의 파일에 시간만 10시로 수정된 2개의 파일이 나왔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예. 명확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이거는 조작 사실은 분명한 것 예. 같고요. 그러니까 왜 이런 조작이 있었고 그 조작을 한 이유는 뭔지 뭐 이런 것들이 밝혀져야 되겠죠. 앞으로 조사를 해야 될 내용이네요. 알겠습니다. 뭐 당시에 뭐 1분 1초의 중요성을 생각하며 정말 심각한 사안이 아니지 않을 수 없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발표해야 할 30분 조작 의혹뿐만 아니고 한 가지가 더 있었죠. 아까 두 가지를 이성원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두 번째가 책임 소재를 물을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조작했다라는 의혹입니다.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보다 조금 용어를 정확하게 하자면 조작이라기보다는 네. 위법한 변경, 불법적인 불법 변경. 변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기본적으로 청와대 당시 그 발표에 따르면 그 세월호 사고 당시 시행 중이었던 국가 위기관리 기본 지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침에 청와대의 국가안보실장이 국가 위기 상황의 종합관리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원래는 그랬다는 그렇죠. 거죠? 근데 그것을 3개월 이후죠. 7월 말 정도에 이런 적법한 어떤 절차를 거치지 않고 네. 불법적으로 변경했다라고 이번에 청와대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죠. 세월호 당시에도 이 컨트롤 타워에 대해서 참 말이 많았었습니다. 뭐 세월호 사고 직후에 2014년 6월과 7월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 뭐 국정조사 특위 등에 출석을 해서 청와대는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라고 보고를 해서 완전 국민적 공분을 샀었는데 문건에 의하면 뭐 당시 컨트롤 타워가 청와대였다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라면 어떻게 바꾼 건가요?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세월호 사고 당시에 박근혜 정부는 김기춘 비서실장뿐만 아니라 당시 국가안보실장이었던 김장수 전 주중대사도 민경욱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민경욱을 통해서 국가안보실도 재난 관련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라고 예.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발언 역시 상당히 논란을 빚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견된 물건에 따르면 방금에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결국에는 컨트롤 타워가 청와대였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위기관리 기본 지침에 규정이 돼 있던 거고 그런데 이게 수정이 된 내용이 어떤 식으로 수정이 되었냐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국가안보실장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라는 이 대목이 삭제가 되었고요. 예.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위기와 관련돼서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 수행을 보좌한다. 예. 예,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라는 대목 자체를 아예 삭제해버리고 단순히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 수행을 보좌한다라는 정도로 수위를 낮춰서 예. 책임을 좀 회피하려는 회피하려는, 그런 예. 변경이 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해주신 내용대로 책임 소재를 회피할 수 있게 수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불법 수정한 곳이 이 한 군데였나요? 혹시 다른 것도 있을까요? 그 부분뿐만 아니고 예. 다른 부분도 한 군데 더 변경을 했습니다. 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18조에 보면은 주간 기간 및 실무 기간은 위기 징후 목록, 분석 평가 결과, 조치 사항 등 관리 현황을 국가안보실에 제공한다. 국가안보실에 제공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을 변경을 했는데요. 안보 분야는 국가안보실에, 재난 분야는 안전행정부에 제공한다라고 수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정 부분 책임을 안전행정부로 넘겼다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세월호 참사 당시와 이어진 정부의 해명을 좀 저희가 좀 기억을 더듬어 보면 책임을 지려는 태도보다는 많이 회피하려는 태도가 강했던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지금 구속돼서 뭐 재판 받고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뭐 그때 앞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뭐 책임이 청와대가 질 것은 아니다라는 언급을 했었었고요. 근데 지금 곽 변호사님 이렇게 말씀해 주신 두 가지 의혹 중에서 컨트롤타워 변경은 조작이 아니라 불법 변경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예. 그럼 이에 대해서 법적으로 좀 뭐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변경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가능한데 이것이 예.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원래 이게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은 대통령 훈령으로 네. 이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하려면 첫 번째로 법제처장의 심사 요청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대통령과 법제처장의 재가를 받는 두 번째 이렇게 2단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당시 박근혜 정부는 이런 절차를 당연히 모두 무시해버린 채 예. 이번에 심지어 발견된 문서에서도 보면은 그냥 문서에 이렇게 빨간 줄을 이렇게 쭉쭉 오. 그어서 이렇게 가피라는 방식으로 예. 문서를 변경을 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놀라운 거죠, 사실. 그러니까요. 예. 아, 참. 근데 뭐 지금 빨간 줄까지 네.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네. 이것도 뭐 사실 확인이 당연히 된 거겠네요. 예, 맞습니다. 당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발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 임 비서실장은 법제처를 통해 이런 부분을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후의 인가 조치를 받은 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것이 불법이다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변호사님 이렇게 컨트롤 타워 책임 소재에 대한 변경을 한 것도 역시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예, 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이제 합리적인 추론이고요. 사실 이 세월호와 같은 국가적 재난의 경우에 그 재난의 책임을 누가 대통령한테 묻겠습니까? 그냥 대통령으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를 바랄 뿐인 것이죠. 예. 근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대응하는 방식들을 보면 뭔가 중요한 것들을 숨기고 있는지 뭐 이런 의심을 가질 뭔가 수밖에 자꾸 없는 빠져나가고 싶어하는 것 그런 같았죠. 행동들만 보입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그 당시, 그러니까 2014년 7월에 국회에서 이걸 청와대 책임이 아니고 안전행정부 장관이 본부장이 되는 중앙재난대책본부라고 이제 책임의 주체를 변경시키는 발언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 발언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런 지침을 바꿨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뭐 시기적이거나 동기적인 부분을 살펴볼 때 예. 그렇게 추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떤 형식으로든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잖아요. 조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만약 이런 사실이 밝혀지게 된다면 법적으로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되나요? 이 이제 30분 조작에 대해서는 이 해석이 좀 많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 답변서를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답변서를 제출을 했는데요. 그 9시 30분에 보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네. 10시로 고쳐서 제출을 했다면 이것은 이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이 죄에 될 수가 있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위증죄와 관련해서도 이제 의견이 좀 나뉘는데요. 이
지금 이 보고가 답변서 형식으로 제출된 자료이기 때문에 네. 법정에서 진술한, 그러니까 증언한 내용에 대해서만 위증죄로 처벌이 되는데 이것은 답변서 형식이기 때문에 위증 혐의는 성립되지 않는다. 뭐 이런 해석이 더 우세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혹시 반대 의견도 있을까요? 예, 물론 지금 법적으로 반대되는 해석을 내놓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이게 뭐 결국은 사후 조작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처벌은 어려울 것이고 정치적인 비난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렇군요. 이유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예, 그 탄핵 심판 당시에 이제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요. 네. 탄핵 재판 당시에 그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해서는 헌재가 이제 판단을 했는데요. 박 전 대통령에게 파면 사유에 해당할 정도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예. 때문에 최초 보고를 받고 첫 지시까지 이 45분 동안 지체해서 적절한 조치를 못했다. 이것은 그 대통령의 직위를 박탈할 만한 정도의 사유는 아니라고 해석을 그런 하고 의견도 있죠. 있군요. 예. 그리고 이제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미 탄핵 결정을 내린 상태고 사후 조작건이 법률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부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건에서 직접적인 공소사실로 다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후적으로 이렇게 시간을 불법적으로 변경하고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직무에 관한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허위 공문서 작성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네. 개인적으로 이것이 좀 이 보고서가 공무에 관한 문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물론 다툼이 있겠지만 네. 허위 공문서 작성이나 이것을 또 헌재에 제출하고 이런 부분은 또 행사가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허위 공문서 작성 또는 행사 부분이 혹시 검토될 수 있는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 별개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공소 사실과는 별개로 추가적으로 공소제기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앞서 컨트롤 타워와 관련된 책임 소재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예. 이 불법 변경한 부분에 대한 책임은 법적으로 어느 정도 지게 될까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훈령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2단계의 이제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네. 이런 것들을 거치지 않고 임의적으로 변경을 함수죠.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직권남용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는 또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부분도 좀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이 변경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이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네. 또 어느 정도의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조작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게 또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네. 보이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자, 조작된 30분 세월호 골든타임의 비밀에 대해서 두 분의 변호사와 많은 이야기를 또 나눠봤습니다. 촌철살인 한마디는 또 어떤 내용 적어주실지 궁금하네요. 자,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촌철살인 한마디 오늘 첫 번째 주제 준비하신 이성환 변호사님부터 보도록 할까요? 예. 그 작년 이 사태가 벌어지면서 예. 제일 많이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설마. 네. 그랬다가 맙소사 이게 진짜네. 그랬다가 도대체 뭐 이럴 수가 있냐 네, 이런 왜 분노를 그랬을까? 느끼게 네. 되는데요. 사실 잘 대처를 했더라도 못 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네.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던 거죠. 맞아요. 예, 정말 우리가 많이 의심을 하고 또 그것이 현실이 되는 상황인데요. 또 참담한 현실을 겪으면서 분노하게 됩니다. 네. 제발 이런 적폐들이 청산이 돼서 네. 새로운 대한민국, 또 나라다운 대한민국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진짜 간절히 희망합니다. 네, 역시나 감성 변호사님은 감탄사로 이렇게 또 표현을 해주셨고요. 자, 곽정 변호사님은 그림도 그리셨군요. 네. 그 헌법 69조에 보면 이제 대통령이 이제 취임 당시에 할 선서의 문구 내용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거기에 보면은 대통령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것을 선서합니다라고 이제 선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도 역시 선서를 그렇게 하고서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사후에 이렇게 보게 되는 여러 가지를 보면 과연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 것인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네. 세월호가 사고가 있었던 그 당시에도 만약에 정상적으로 관저가 아니라 관저는 대통령이 휴식을 네. 취하는 이런 공간이거든요. 관저가 아니라 만약에 집무실에 정상적으로 출근을 했다면 그리고 9시 반으로 사실 밝혀졌죠. 9시 반에 보고를 받고
정상적인 대처를 했더라면 네. 400명이 넘는 그 어린 생명들과 무고한 생명들을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네. 안타까움이 가장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본인이 했던 그 선서를 지금이라도 다시금 좀 되새기셨으면 좋겠고 진상 규명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선서를 기억해서 제발 좀 반성을 하는 모습을 네. 보여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이성원 변호사님 써주신 대로 저는 답답한 게 이때 나왔던 감탄사가 아직도 우리는 또 계속하고 있다는 게 좀 어이가 없고 많이 실망스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자, 첫 번째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두 번째 이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 추격대의 오늘의 두 번째 이슈는 곽지연 변호사님 준비를 하셨는데요. 어떤 주제일까요? 네, 제가 준비한 이슈는 여중생 에이즈 감염 충격입니다. 지난 한 주간 포털 검색창에 여중생 에이즈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노출이 됐습니다. 중학생 여중생이 성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에이즈에 감염이 됐고 이것이 굉장히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를 낳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들을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께서 해당 뉴스를 보시고 충격도 받고 또 많이 안타까워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사건이 어떻게 된 건지 그 내용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예, 사건이 처음 인지된 건 지난 5월이었다고 합니다. 올해 고등학교로 처음 진학한 A양이 수업 도중에 갑자기 아랫배에 통증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네. 이제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에이즈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알고 봤더니 A양이 지금 고등학교 1학년에 지금 입학을 했는데 중학교 시절이던 지난해 8월부터 스마트폰의 채팅 앱을 통해서 한 10명의 남성들과 이제 성매매를 했고 예. 이때 아마 에이즈에 감염이 됐던 남성과 성매매를 했기 때문에 지금 에이즈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중학교 예. 때 그런 일이 그렇죠. 있었는데 1년 전에 있었던 네.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 이슈되는 게 많잖아요. 예, 맞습니다. 우선은 소녀가 이렇게 여러 남성들과 만나게 된 경로가 된 채팅 앱과 관련된 문제가 있을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에이즈 환자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추적하고 또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 과연 이 남성이 어떻게 소녀를 만나서 이렇게 자유롭게 성관계를 할 수 있었는지 이런 것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성매매 알선자가 그 중에 고교생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또 상당히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미성년자가 또 알선을 했다. 네. 이렇게 또 문제가 되고 있고요. 자,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건 만남을 하게 된 이 채팅 앱부터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최근 들어서 이런 성매매 범죄를 보면은 청소년들이 이런 채팅 앱을 통해서 성매매를 하고 있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스마트폰만 있으면 뭐 쉽게 설치를 하고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채팅 앱이 있는 것 같은데 전 사실 이번에 채팅 앱 처음 알았거든요. 예, 이런 게 많이 좀 이용이 되고 있나 보네요. 예, 아마 채팅 앱 자체는 명목으로는 단순히 이제 뭐 즉석 만남이나 이런 뭐 이성 간의 만남을 주도해주는 그런 채팅 앱일 텐데 문제는 이 채팅 앱을 이용하면서 이용자들 사이에서 그 성매매나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나누어지고 있고 실제로 이게 실행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별히 이번에 소녀에게 에이즈를 감염시킨 그 성매수자 남성을 경찰이 계속 추적을 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지금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런 채팅앱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없이 예. 얼마든지 가입이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그렇겠죠. 때문에 예. 사후에 이런 것들을 범죄를 발견하더라도 적발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뭐 남녀노소 따지지 않고 누구나 접근을 할 수 있고 쉽게 사용도 가능하고 뭐 이런 범죄가 발생했을 때 추적도 또 어렵다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채팅 앱이 성매매 범죄에서 새로운 온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적발한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한 성매매 사건이 네. 총 596건이나 된다고 올 들어 합니다. 8월까지만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지난해 같은 기간에 발생한 461건에 비하면 약 29% 정도, 거의 30% 정도 증가한 수치라고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채팅 어플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법적인 제재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문제들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네, 더 활성화되기 전에 뭔가 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성원 변호사님, 법적으로 지금 마련된 제도나 뭐 이런 건 없는 건가요? 예, 이 성매매 수법이
날이 갈수록 진흥화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법이 제대로 못 따라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어플을 통한 성매매의 경우에는 그 채팅 기록이 삭제되거나 해당 앱에 대한 법적인 처벌 규제가 다른 성범죄와는 다르게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예. 때문에 그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좀 지적되기도 했는데요.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구글 코리아의 구글이 운영하는 앱에 대해서 좀 문제점을 지적했는데요. 네. 이것이 뭐 국내 어플이 아니고 외국에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가입에 이제 개인 정보가 필요 없기 때문에 네. 본인 인증 절차 없이 이제 쉽게 가입을 할 수 있는 상태고요. 우리나라 청소년은 지금 만 19세로 규정해서 여러 가지로 보호를 하고 있는데 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는 미국 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네. 이 성매매 채팅 앱이 17세 이상부터 허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국가 간의 법적인 차이에 따라서 네.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한국 현행법에 따라서 이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연령을 준수를 좀 해달라 이런 뭐 당부 정도밖에는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예, 이 성매매 온상이자 좀 추적도 어려운 스마트폰 채팅에 빨리 관련 법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 또 다른 문제점들이 또 있죠. 앞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관리가 허술했던 것이 아니냐. 보통 에이즈 환자하면 국가에서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이 또 이슈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여론으로 보건당국이 과연 이 에이즈 환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한 게 아니냐라는 예. 문제도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건당국 입장에서는 아무리 에이즈 환자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개인인데 이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실제 관리를 할 때 인력이나 이런 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밀접한 관리를 하기도 쉽지 않다라는 이제 변명을 하고 있는데 네. 문제는 에이즈 질병이 전 세계적으로는 감소 추세에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유독 이게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서 사실 네. 이게 단순히 핑계를 대서는 안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네요. 일단 뭐 제가 알기로는 에이즈 같은 병은 국가 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는 법률 근거가 있는 걸로 알거든요, 이성훈 변호사님. 예, 맞습니다. 그 에이즈의 경우에는 그 후천성 면역 결핍증 예방법이라는 관련 법령이 있는데요. 이 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감염인 및 감염이 의심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후천성 면역 결핍증에 관한 검진이나 네. 전파 경로의 파악 등을 위한 역학조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예.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사생활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인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는다거나 네. 아니면 이 역학조사를 소홀히 하는 것은 직무유기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름도 후천성 면역 결핍증 예방법 확실하게 지금 마련이 돼 있는 건데 말씀해주신 내용 말고 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을까요? 예, 이것은 뭐 크게 두 가지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죠. 그 후천성 면역 결핍증의 이제 전파를 막기 위해서 예. 환자의 어떤 성행위를 처벌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반대로 이 환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제 그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9조를 보면요.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 매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전파를 못하게 하는 금지 규정이 있고 제25조 벌칙 규정에서 이런 위반을 한 행위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벌칙 규정까지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나 더 말씀해 주셨잖아요. 인권 보호도 내용이 있다고요? 예. 아직까지 많은 분들의 인식이 이 후천성 면역결핍증 환자에 대해서 좋지 않기 때문에 이 환자들에 대해서 비밀을 보장해주는 내용이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네.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에이즈 예방 관리와 감염인에 대한 보호 지원, 진단, 진료, 간호 기록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은 이 재직 중일 때는 물론이고 예. 퇴직 후에도 업무상 알게 된 이 감염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라고 네. 명시되어 있고요.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네. 일단 법적으로 후천성 면역 결핍증 환자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법적으로 이 관리에 대해서 뭔가 추가적으로 이 내용 꼭 필요하다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 변호사님. 환자의 어떤 성행위를 규정하고 역학조사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은 잘 돼 있는데 네. 그것을 이제 현실에 적응시키는 과정에서 약간 법이 실현되는 과정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보건당국이나 이런 관련 담당자들이 그 법에 따라서만 제대로 해도 충분히 예방 조치들은 가능할 것 같아서 법을 어떤 손댈 필요가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이 에이즈 환자가 불치병이나 정말 큰 전염력을 가지는 엄청난 질병으로 인식되는 단계는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많이 감소하는 추세고 치료가 가능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국민적인 인식은 에이즈 환자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인식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가 좀 인식 개선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좀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뭔가 한 발 더 나아간 방안을 좀 제시를 해주신 것 같아요. 곽 변호사님은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지요?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에이즈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것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게 에이즈 전파 경로가 혈액 또는 체액입니다. 혈액 같은 경우에 이제 수혈이나 이런 경로를 통해서 이제 몸 체내에 들어오게 될 거고요. 체액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성관계가 가장 유일한 접근 경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피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에이즈 환자와 설령 성관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 부분 에이즈 감염을 차단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아이들한테 이런 피임기구를 이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피임기구를 이용하지 않았을 때 이런 에이즈뿐만 아니고 다양한 성병들이 있거든요. 이런 네. 것들이 감염이 될 수 있다는 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조금 더 일찍 교육을 해주는 거는 뭐 좋은 것 같습니다. 필요한 내용인 것 같고요. 자, 이번 사건에서 또 마지막으로 이슈가 됐던 내용이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이 성매매 알선을 해준 이가 고등학생이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 내용 좀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검찰 수사를 하면서 드러났던 부분입니다. 사건 당시에 중학생이었던 소녀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사람이 당시에 고등학생이었던 최모군, 당시 18살이었다고 합니다. 최모군과 그 친구들 5명 정도가 이렇게 함께 조직적으로 이제 움직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시에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최모군이 지난해 가을 친구 4명과 함께 평소 친분이 있던 여학생들을 모아서 10명 정도를 모아서 조건 만남을 시켰다고 하고요. 그리고 최군이 에이즈에 걸린 여중생 A양을 또 20살 주모 씨에게도 또 소개를 또 시켜줬다고 네. 합니다. 그리고 이 주모 씨는 당연히 이제 성매매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또 혐의를 인정받아서 현재 이제 구속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니 이 어린 학생들이 왜 이렇게 범행을 저지른 걸까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이 저도 참 안타까운데 네. 용인 동부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 중에 4명은 학생이었고 당시 1명은 학교를 자퇴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이들이 이런 성매매의 대가로 한 사람당 20만 원 정도의 대금을 받았는데 이거를 이제 여학생들과 나누어 가졌고 그리고 수입의 대부분은 또 유흥비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안타깝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예. 단순히 본인들의 어떤 유흥비로 사용할 목적이었다는 건데 정말 안타깝고 답답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언젠가부터 청소년들이 성인 못지않은 범죄를 저지르는 것 같아서 지켜보는 어떻게 보면 저희도 어른이지만 너무나 안타깝고 뭔가 법적인 제도 내지는 관리 아니면 교육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여중생 에이즈 감염 충격 두 번째 이슈로 많은 이야기 또 나눠봤습니다. 촌철살인 한마디 봐야겠죠? 자,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촌철살인 한마디 오늘 두 번째 이슈 준비하신 곽 변호사님 먼저 보도록 할까요? 네, 기본적으로 이 사건이 안타까운 게 성매매를 통해서 결국엔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네. 이 여중생 같은 경우에는 성을 팔았고요. 그리고 누군가는 이 성을 매수했을 거고요. 또 누군가는 그 사이에서 성매매를 알선했습니다. 네. 성매매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아요. 이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현재 성매매 특별법으로 통해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외국의 다른 입법례들을 보면 성매매를 합법화하고 있는 나라도 있고요. 처벌하지 않는 나라들도 실제 사실 많습니다. 네. 성을
감내하려는 여러 성인들의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런 어린 여중생들까지 에이즈에 감염이 된다든지 성병에 노출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매매 관련해서 조금 더 법적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 처벌도 좀 강화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네.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을 해보자라는 의견이신 것 같고요. 이성원 변호사님 어떤 의미일까요? 어려운데요. 사실 뭐 이런 나쁜 놈들은 몽둥이로 가서 응징을 해야 되는데요. 네. 제가 몽둥이를 들 수는 없고 하늘에서 불벼락을 내려주리라 믿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지금 에이즈라는 자극적인 단어 때문에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예. 사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어린 중학교 학생이 성매매의 길을 들어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무엇인지 예. 그것을 이제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이 너무 쉽게 빠질 수 있는 여러 조건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그런 환경들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 네. 그리고 또 아이들의 인식을 교육할 수 있는 제도적인 문제점, 이런 것들이 좀 갖춰지기를 희망합니다. 네. 두 분 말씀처럼 근본적인 문제가 좀 해결이 돼야 할 것 같고요. 어린 소녀가 또 이런 일을 당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위한 배려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인식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두 번째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변호사님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법률적인 시선을 통한 원칙적인 시사 분석, 법률 시사 토크 이슈 프리즘.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도 대한민국 이슈와 함께 냉정한 시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